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찬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바로 앞에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로 대부분 기억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 많은 시간 굉장히 특수한 상태에서 혼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보내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나중에 돌아볼 때 어떤 색깔로, 이미지로 떠올라올지 참 궁금한데요. 뭐 힘들 때도 있고 또 재밌는 때도 있고 할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말처럼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능합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혼자 있지 못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 새들을 좀 보죠. 흔히 길에서 보는 그런 새들입니다. 참새하고 비둘기는 정말 속성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분명합니다. 비둘기는 웬만큼 사람이 가까이 가도 안 날아갑니다. 먹이를 주면 바로 와서 손 위에 앉기도 합니다. 반면에 참새는 조금만 가도 도망을 갑니다. 무엇일까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 이걸 약간 그 전문 용어로 크리티컬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위험을 인지하는 그 거리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참새는 넓고 비둘기는 좁습니다. 동물마다 이게 다 다르죠. 고양이하고 개도 다를 거고요. 다 나름대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거의 같은 종끼리 비슷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옆에 바짝 가까이 와서 붙어 있다. 어떤 공공장소에서 또는 버스나 이런 데서 다 텅 비어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서 있다. 약간 좀 경계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한번 계산한 적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거리에 따라서 그 친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45cm 정도까지 서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건요 거의 가족이나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연인은 팔짱도 끼고 뭐 가장 가까울 때 입맞춤도 하고, 그죠? 웬만하면 그냥 몸이 바짝 달라붙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친밀한 거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주 친한 친구는 저 정도 될 텐데, 웬만큼 친한 친구는 저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 거리가 바로 46cm에서 1.2m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모여 앉았을 때 대체로 저 정도 거리에서 이제 둘이라면 그 정도 거리 유지합니다. 아주 친하지 않아도 또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뭐냐면 어떤 집회를 한다, 뭐 강의실이라든지 모임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에서 뭐 교회 예배를 본다든지 등등 했을 때 그 개인 간의 거리를 놓고 보면 저 정도 이렇게 뛰어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가 공공적 거리인데 3.6m 이상은 거의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광장에 있을 때 서로 뭐 소통도 안 하고 서로 뭐 눈도 마주치지 않지만 그냥 서로 의식하는 관계,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기에 몇 센치, 몇 메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게 인간이 공간적으로 어떤 거리를 두냐에 따라서 심정적으로 어떤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이론이라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 중에서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대부분 나는 공공적 거리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사람 사이에 얼만큼 경계를 갖는가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을 때도 있고요, 좀 몰라줬으면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편한 게 아무도 날 몰라주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는 나 좀 제발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날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가끔은 좀 그런 건 좀 신경 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철 같은 데서 약간 외모가 이상하다고 그럴 때 막 쳐다봐요. 무심코. 뭐 외국인이라서 뭐 얼굴 모양이 달라서라든지 아니면 좀 신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냥 빤히 쳐다보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그쪽에서는 참 곤란하거든요. 불편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좀 삼가하는 것이 바로 시민적 예의입니다.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civil indifference, 무관심이 미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끼실 거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껐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이렇게 얼굴 좀 말랐잖아요. 이게 마를 때가 많거든요. 찔 때도 많지만 툭 하면 말라요. 그럼 오랜만에 만나면 왜 이렇게 얼굴 말랐냐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속상해요. 그럴 때 좀 신경 꺼주지.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 시선 처리, 못 본 척 해주는 게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만큼 갖고 있냐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겠죠. 자, 또 하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요, 그에게 막 충고하고 조언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냥 그 어려움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넌 왜 이러니, 이렇게 해라, 막 참견하고 막 간섭하고 그렇게 하다시피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친척들 모일 때, 명절 때 제일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거, 언제 시집 갈 거니, 취직 어떻게 할 거니, 내 인생을 다 놓고 막 일일이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될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합니까? 그래서 방금 나온 얘기지만 요새 뭐 충조평판이란 말이 많이 하죠. 판단, 평가, 충고, 조언,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거.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침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근데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 이른바 꼰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꼰대가 누굽니까? 꼰대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항상 어떤 일정한 틀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그렇게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많으세요? 정말 친구. 기준이 뭘까요? 카톡에 몇 명이 있습니까? 던바의 수라는 게 있는데요. 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요, 의미 있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150명 정도랍니다. 150명. 많지 않죠? 여러분 생각에, 나 카톡에 뭐 몇백 명, 뭐 1000명도 넘는데, 근데 사실 그 중에 1년에 연락 한 번이라서 하는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다 1년에 한 번 연락하나요? 의례적으로 새해 인사하는 거 말고. 다른 일로 어떤 안부를 묻고 이런 거, 사실은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두뇌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150명 정도가 가장 최대 사이즈라고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150명 정도면 서로 잘 알고 지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50명이고요. 그 앞뒤로 봅시다. 5명이 완전 절친이래요. 물론 이건 숫자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 절친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절친은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로 비밀을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다 잘 지켜주는 거. 너나 없이 지내. 완전히 서로를 통하는. 그리고 뭐 제 기준으로 이런 거죠. 울고 싶을 때 찾아가서 울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친은 뭘까요? 절친. 절친은 제 생각에 생일 파티나 요새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집들이나 돌잔치나 그런 거 할 때 오가는 그런 친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친구는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알리고 또 있으면 또 축하도 해주고 그런 관계일 겁니다. 150명 정도는요, 아마 결혼식 할 때 부모님 상당했을 때 그때 이렇게 알려서 서로 오가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기준으로 말하면 거기까지가 가장 안정적인 거고, 근데 물론 그 이상 500명 정도는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정말 내가 절박한 인생의 고비에서는 그 완전 절친 한 사람이 나머지 500명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내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맺어서 일을 풀어야 될 때는 한 150명 이게 굉장히 수중할 수가 있죠. 알 것도 같은 사람은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 가물가물하고 이런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무엇로 이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과의 관계, 그 맺어지는 접착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다 달라요.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거래관계죠. 서로 주고받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맺어지는 관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해관계 있고요.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애인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해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로만 맺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비중의 문제죠. 그다음에 권력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도 권력관계고 직장 상사의 권력관계, 선후배 사이의 권력관계 있죠. 예. 학연, 혈연 이런 거 있죠. 그냥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맺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숙하고 편하니까 맞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적개심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라든지 집회에서 어떤 감정으로 사람들이 확 뭉칠 때가 있죠. 예, 저게 굉장히 접착력이 강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공동으로 미워하면서 맺어진 인간관계나 소속감이 있습니까? 저런 거 많을수록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 열등감도요, 사람들을 이어지게 해요. 뒷담화할 때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뒷담화 자주 하시는 분들, 뒷담화하는 사람끼리 열등감을 공유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 5가지 정도는 그렇게 많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저런 게 다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고리는 어떤 공동의 기억 같은 거, 여러분. 추억을 공유한다든지, 역사의 어떤 순간을 함께 떠올린다든지, 그런 거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비전, 꿈,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제, 공동으로 풀어보자. 개인 과제를 함께 하면서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이 또 사람을 맺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배움. 특히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배움의 즐거움.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관계가. 함께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연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는 사람들을 훨씬 더 끈끈하게 맺어주고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제가 도식적으로 양쪽을 나눴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몇 가지 화두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카톡 열어놓고 이번 홀로 계신 시간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떤가 이렇게 나를 가까이 놓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 이렇게 배치하고 멀리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한 사람 저 뒤쪽, 가까이 연락한 사람이 가까이에서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사람들. 그러면 대체로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한 150명 정도 사이즈로 어느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는가. 저 중에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계를 무엇으로 맺는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사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회복력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안심대면한 공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세요. 서로가 감염의 위험이 없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저기서 안심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포함하고 방역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참 있는 그대로 괜찮고 방역도 안전하다 하는 그런 공간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될 겁니다. 팬데믹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요. 정성을 들이는 것. 보통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데 관계는 빈도보다 밀도라고 합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서로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섞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워낙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매체에 휘달리다 보니까 만났을 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홀로 계시면서 내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주로 많이 모아졌던가 그런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 꼭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요,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모르고, 쉬운 말로 쌩까고, 뭐 그런단 말이죠. 좋은 사회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어울리고 서로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에요. 요새 저렇게 게스트하우스를 개조해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안 되니까 카페처럼 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혼자서 작업하고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작년부터 생겼더라고요. 집에서만 혼자 있으면 되게 지루하고 도서관 다 닫혀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집 바깥에 저렇게 적절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저런 공간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다양하게 상상하고 창조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잘 모르는 사람끼리인데 재밌는 그런 만남이 많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게 저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그런 빨래방인데요. 빨래방이 요새 많이 있죠. 근데 그 빨래방에 재밌는 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보도에서 봤는데 저기 밑에 보면 노트가 있고 펜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건 뭐냐면 사람들이 빨래하면서 기다리면서 저기다 뭔가를 적는 거예요. 볼까요? 내용을. 자기 일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잔잔하게 올립니다. 근데 다른 글씨체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댓글 단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뭐 글들이 많이 오가죠. 악플도 달리고 합니다만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입니다. 손글씨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죠. 내가 쓴 글을 다음에 와서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이 되고요. 저 빨래방이라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익명의 공간에서 저런 식의 소통이 오간다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의 거리라는 건 사실 저 글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거리가 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와 그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시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칼린 지브란이라고 예언자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한테 읽혔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글 중에 아주 유명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을 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 있는 바다는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가슴을 서로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느니. 자, 연인을 주로 두고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연인이나 부부도 완전히 밀착되고 일심동체가 아니라 거리를 둘 때 그리고 함께 뭔가를 바라볼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진다 그런 거겠죠. 저건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 세우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일정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와 나 자신의 거리,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 계신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비춰보는,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와의 거리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가끔 어떤 거 있으면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자기와 친하지 않아요. 우선 자기와 친한 사람이 남과도 친할 수 있고 남을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홀로 계시는 시간이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환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초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사람과 사람 사이 굉장히 좀 막연한 주제인데 약간 중구난방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인간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정말 소중한 관계가 앞으로 나머지 생애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좀 흥미로운 그런 인생의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